결혼 7년 차,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니라며 내 월급 통장을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열쇠를 채웠다. 남편이란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반찬 한 번 집어주는 법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의 집며느리는 어떻하더라 하며 타박을 줄 때면 밥그릇에 코를 박고 못 들은 척했다. 나는 기름칠도 필요 없는 기계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렸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미리 뽑아둔 재산 목록을 내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다.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라. 나는 군말 없이 서명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뒤 나는 마포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때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 나는 끊기 전 딱 한마디만 남겼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사골국 냄새가 벽지 깊숙이 배어들었다. 식당에서 나는 구수하고 식욕을 돋우는 그런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같이 수천 번을 고아내며 가스레인지 틈새, 푸드필터, 심지어 머리카락 끝까지 들러붙은 비릿하고 끈적한 마치 낙인 같은 냄새였다. 새벽 4시 50분. 베개 밑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웅웅거렸다. 한지은의 눈보다 손이 빨랐다. 눈꺼풀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오른손이 정확히 휴대전화를 찾아 알람을 껐다. 7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 2555일 이 몸은 이미 뇌의 명령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다. 차가웠다. 경기도의 낡은 연립주택, 지은 지 30년 된 이 집의 난방은 진작부터 시원찮았다. 시어머니는 수리비가 비싸다며 수면 양말 신으면 그만이지 유난 떨지 말라고 했다. 지은은 양말을 신지 않았다. 발바닥을 찌르는 그 냉기가 오히려 좋았다. 누군가 뺨을 때려 깨워주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 주방의 형광등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스위치를 켜자 파르르 2번을 깜빡이고서야 불이 들어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쏟아지는 창백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화장기 없는 얼굴, 34. 눈 밑에 다크서클은 목탄으로 그어놓은 듯 짙어서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사골은 어젯밤부터 물에 담가두었다. 핏물을 3번이나 갈아주며 밤새 고요히 잠겨있던 뼈들. 조리대 위에는 냄비와 그릇, 썰어둔 파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 그녀가 준비해둔 것이다. 지난 2555번의 밤과 똑같이 2층에서 오승재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굵고 규칙적이고 뻔뻔했다. 새벽 4시 50분이 어떻게 생겨먹은 시간인지 평생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의 소리였다. 지은은 핏물을 뺀 사골을 곰솥에 넣고 가스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확 솟아오르자 가스레인지 주변의 누런 타일이 번들거렸다. 그녀는 팔을 썰기 시작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탁, 탁, 탁 리듬이 일정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오른손 검지 관절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지난달 출판사에서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의 판권 계약을 따낸 바로 그 손이었다. 계약금은 입이 떡 벌어질 액수였지만 이 주방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손의 용도는 오직 팔을 써는 것뿐이었다. 곰솥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즈음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승재가 아니었다. 승재의 발소리는 무겁고 게으르게 질질 끌리는 소리다. 이 발소리는 가볍고 빠르고 신경질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감시하러 나온 고양이처럼. 국은 얼마나 됐니? 시어머니 오순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꽂혔다. 잘 자니 같은 인사는 없었다. 7년 동안의 아침은 언제나 이 질문으로 시작됐다. 방금 불 올렸어요. 40분 정도 더 끓여야 해요. 40분. 어제 국물은 좀 밍밍하더라. 오늘은 좀 진득하게 고아라.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찬장에서 간장병을 꺼내고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은 것이다. 은은 앞치마에 물기를 쓱 닦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건넸다. 화면은 켜져 있었다.
은행의 말림창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급여 입금 289만 원, 매달 15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쿡쿡 찔렀다. 익숙하지 않은 듯 투박했지만 목적만은 분명한 손놀림이었다. 그녀는 송금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체 금액 250만 원 받는 사람 오순자. 나머지면 너 쓰기에 충분할 거다.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마치 적선하듯 말했다. 어차피 넌 옷도 안 사 입고 화장도 안 하는데 돈이 뭐 그리 필요하겠니? 39만 원 교통카드 충전, 점심값, 그리고 가끔 필요한 생리대. 39만 원 지난달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1,900원짜리 세일하는 면 양말을 집어들고 그녀는 3분을 고민했었다. 드디어 계단에서 쿵쿵 질질 끌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승재가 하품을 쩍하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바로 맞은편에 지은이 있었지만 그의 눈길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국을 떴다.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깍둑썰기한 무김치를 올렸다. 반찬 그릇 4개, 밥 1공기, 국 1그릇.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위치 그대로였다. 승재의 수저와 젓가락은 반드시 오른쪽에, 숟가락은 바깥쪽에 놓아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한 번 더 확인한 뒤 식탁 가장 끝자리에 엉덩이를 붙였다. 시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그 다음은 승재였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들었을 때 국은 이미 식어 있었다. 승재는 계란말이를 입에 쑤셔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눈은 휴대전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얼룩덜룩하게 비쳤다. 지은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턱선은 7년 전보다 훨씬 둥그러졌고 목도 두꺼워졌다. 그는 늙어가고 있었다. 살이 찌고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알람 따위는 영원히 울리지 않는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고 뻔뻔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거나 수고했다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넘겼다. 맛이 좋았다. 지난 2555일 동안 끓여낸 그 맛과 똑같이 훌륭했다. 퇴근길 마트는 전쟁터였다. 카트길이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마감 세일을 알리는 방송 소리, 냉동고에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가 뒤섞였다. 지은은 정육 코너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 삼겹살 그거 비싼 거 사지 마라. 한우 코너 옆에 있는 거 말고 골목 시장 입구에 있는 할아버지네 가게 가 내 며느리라고 하면 좀 깎아줄 거다. 메시지가 끝나고 2초 뒤 또 하나가 도착했다. 에휴, 한숨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어 빈 병에 바람 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살림을 쥐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너한테 맡겼으면 집안 기둥불이 다 뽑혔을 거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냉동고 유리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마트의 형광등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서 파운데이션도 바르지 않은 칙칙한 피부, 깊게 패인 팔자주름, 부르터서 일어난 입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입고 있는 카키색 코트는 결혼 2년 차에 산 것이었다.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나왔고 지퍼는 한 번 고쳐 달았다. 옷가게 탈의실에 들어가 본 지 3년이 넘었다. 39만 원 이 낡은 코트를 대신할 싸구려 패딩 하나 살 수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시장통 할아버지 가게에서 삼겹살을 샀다. 500원을 깎았다. 주말. 가족 식사 날이었다. 주방은 환기가 안 돼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지은의 눈은 훈제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됐다. 가스레인지 화구 4개가 전부 돌아가고 있었다. 오른쪽 웍에서는 잡채가 볶아지고 뒤쪽 작은 불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왼쪽 팬에서는 전이 지글거리고 앞쪽 밥솥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왔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려 티셔츠가 척척하게 달라붙었다. 잡채를 볶다가 숟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소매에 검은 간장 얼룩이 튀었다. 거실에서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은은 저 웃음소리를 너무나 잘 알았다. 시누이 오수연이 왔을 때만 나오는 소리였다. 목구멍을 활짝 열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끝이 기분 좋게 올라가는 진짜 웃음. 시어머니의 웃음은 딱 2가지였다.
친척이나 이웃들 앞에서 체면 칠해용으로 입꼬리만 당기는 건조한 웃음. 그리고 수현을 향한 저 웃음. 아이고, 우리 수현이. 이 가방 얼마 주고 샀니? 세상에, 때깔 고운 것 좀 봐라. 신세계백화점에서 샀는데 마침 세일하길래 별로 안 비쌌어요. 지은은 요리 6가지와 국 2종류를 쟁반에 담아 주방에서 나왔다. 팔이 후들거렸고 냄비에 대인 손가락 끝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식탁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자 수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아는 브랜드였다. 지난달 회사 근처 백화점 쇼윈도에서 봤던 모델.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그녀의 통장 잔고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다. 수현은 식탁을 한번 쓱 훑더니 수저도 들기 전에 미간부터 찌푸렸다. 언니, 잡채 시금치 덜 데친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언니가 한 건 꼭 풋내가 나더라.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거봐라.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다 쓰겠냐?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식탁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녀의 소매에 묻은 간장 얼룩이 하필이면 수현의 눈높이에 딱 걸려 있었다. 침묵. 식탁 반대편에 앉은 승재는 눈꺼풀을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깔았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지은을 감싸주려는 게 아니었다. 젓가락은 잡채 접시로 향했다. 그는 잡채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고는 묵묵히 씹기만 했다. 잡채에서 풋내 따위는 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하합니다. 한지은 과장, 본부 최우수 사원. 포상금 500만 원. 사장님이 회의실 스크린 앞에서 박수를 유도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 누군가의 휘파람 소리, 옆자리 후배가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회의실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고 히터 바람 때문에 머리가 멍했다. 창밖은 잿빛 겨울 하늘이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순간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상금이 아니었다. 은행의 말림창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숫자, 이체 버튼을 누르는 시어머니의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39만 원을 제외한 저 너머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물거품이었다. 이 돈이 내 손에 머무는 시간은 24시간도 안 될 것이다. 아니, 12시간도 사치일지 모른다.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다. 귓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렸다. 누군가 두개골 안쪽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여자는 보풀이 인 감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사원증 사진 속 인물은 거울 밖의 여자보다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울을 노려보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카카오톡. 발신작 어머니, 언제 오니? 답장하지 않았다.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또다시 진동. 왜 답이 없어? 오자마자 국부터 데워라. 또 한 번. 승재가 군만두 먹고 싶다더라. 오는 길에 만두피 좀 사와라. 지은은 화면을 끄고 세면대 위에 휴대전화를 엎어두었다. 덜 잠긴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하얀 독이 세면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화장실 안을 울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15분 동안 서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승재 씨. 밤 9시 40분.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승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한쪽 슬리퍼는 벗겨져 뒹굴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얼굴 위로 치켜든 채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다. 게임 효과음. 띠링띠링 금화 쏟아지는 소리, 펑펑 터지는 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찍고 나와 그녀의 관자놀이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승재 씨, 상의할 게 있어?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있었다. 내 월급 이제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엄지손가락이 1초 멈췄다. 게임 소리는 계속됐다.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하는 일인데 내가 끼어들기 좀 그렇잖아.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 말이 나오자 거실에 2초간 정적이 흘렀다. 게임 소리가 뚝 끊겼다. 실수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다.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지은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미안함도, 이해도, 망설임도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게임 흐름이 끊겨서 열받은 본능적이고 순수한 짜증. 아, 또 시작이네. 넌 왜 매번 이러냐?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좀 마.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는 몸을 획 돌려등지고 눕더니 소파 쿠션 틈에서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게임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도 차단되었다. 지은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꺼진 텔레비전 검은 화면에 그녀의 실루엣이 비쳤다. 흐릿하고 어둡고 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거실에 서 있는 유령 같은 그림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냉장고 모터가 윙하고 돌아갔다. 승재가 소파에서 자세를 바꾸느라 스프링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문득 자신이 이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냉장고처럼. 코드가 꽂혀 있으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모든 것을 차갑게 식히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기계. 그러다 고장이 나면 수리기사를 불러 드러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버릴 부속품. 3일 뒤였다. 시어머니가 발톱을 깎겠다며 안방 서랍에서 가위를 찾아오라고 시켰다. 지은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노인 특유의 파스 냄새와 조명 냄새가 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협탁 서랍을 열고 손을 넣어 더듬거렸다. 가위는 안쪽 깊숙한 곳, 낡은 달력들과 비닐봉지 아래 깔려 있었다. 물건들을 옆으로 치우던 손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것이 닿았다. 통장이었다. 파란색 표지. 원래대로라면 다시 넣어뒀어야 했다. 손가락은 이미 차가운 가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다. 오승재. 그녀는 방문을 힐끔 쳐다보았다. 반쯤 열려 있었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컸다. 시어머니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가수의 구성진 노래와 방청객들의 함성이 뒤섞여 들려왔다. 지은은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잔액난. 숫자가 망막에 인두로 지지듯 찍혀 들어왔다. 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관자놀이가 펄떡거리기 시작했다. 통장 모서리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갔다. 매달 고정적으로 찍힌 입금액.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다. 7년 이내 월급에서 강제로 뜯겨나간 그 돈은 가족 공동 자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승재의 개인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내 발밑으로 흐르는 시커먼 지하수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밟고 서 있는 동안 2000여일 동안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 가장 최근의 출금 내역을 발견했다. 빨간색 숫자. 3천만 원. 적요란에 적힌 네 글자, 수현 전세.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지원. 그녀는 그 줄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수현은 지난달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며 가족단체 채팅방에 거실 사진을 올렸었다. 시어머니는 그 밑에 하트 이모티콘을 10개나 달았었다. 지은도 그 밑에 축하해요라고 적었었다. 3천만 원 은의 돈을 내가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팔을 썰고 사고를 끓이고 용돈 39만 원을 받아가며 벌어온 돈, 그 돈이 신우이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나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 심지어 통보조차 없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였다. 사진 4장을 찍었다. 통장 표지, 잔액 페이지, 주요 입금 내역, 그리고 수현에게 보낸 송금 내역 확대 샷. 그러고는 통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고 가위를 꺼내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다. 어머니, 가위요.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스스로도 낯설었다. 왜 이렇게 굼뜨니? 가위 하나 찾는 게 그리 오래 걸려? 서랍 깊숙이 있어서 찾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어라 중얼거리며 가위를 받아 들고 발톱을 깎기 시작했다. 탁, 탁, 부서진 발톱 조각이 장판 위로 튀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냉수를 한 컵 가득 따랐다.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 조각이 치아에 부딪혀 달그락거렸다.
그날 밤 10시 23분. 지은은 침실 이불 속에서 그 4장의 사진을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 방 이름은 행복한 우리 가족. 시어머니가 만들었고 프로필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사진만 보냈다. 어두운 침실, 휴대전화 불빛만이 천장 한 구석을 비췄다. 그녀는 채팅방을 노려보았다. 숫자 1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1초 뒤 나머지 숫자들도 사라졌다. 전원 읽음. 침묵.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채팅방이 폭발했다. 수현이 먼저였다. 언니, 이게 뭐예요? 곧이어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재생 시간 3초. 그것은 문장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고함일 것이다. 승재는 채팅방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맞은편 서재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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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이 누군가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는 소리였다. 15분 뒤 아래층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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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4번의 전자음, 그리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경쾌한 소리. 이어서 현관 타일을 밟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급하게 내딛는 발소리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1층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다. 나무 계단을 뚫고 들어올 듯 날카로웠다. 한지은, 너 당장 내려와.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코트도 벗지 않았고 목도리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들파들 떨렸다.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히 며느리 따위가 내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내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가위 찾으라고 하셔서 누가 너더러 통장 보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그녀가 성큼 다가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아까 지은이 마시다 남은 얼음이 둥둥 뜬 스테인리스 컵이었다. 지은은 손이 올라가는 걸 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차! 물이 얼굴을 강타했다. 얼음물. 영도의 차가운 물과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이마부터 턱까지 쏟아져 내렸다. 얼음 몇 조각이 콧등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져 타일 위에서 댕그랑 소리를 냈다.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잠옷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등 근육이 수축될 만큼 차가웠다.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승재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 그는 빨랐다. 하지만 그가 달려간 곳은 지은이 아니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참으세요. 혈압 오르시잖아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노려보았다. 당신, 일단 사과부터 해. 물이 지은의 턱을 타고 쇄골로 다시 맨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보일러는 여전히 웅웅거렸고 냉장고 모터가 다시 윙하고 돌아갔다. 집안의 모든 기계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이혼해요, 우리. 그 세 글자를 내뱉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사골국처럼. 조정실은 서울가정법원 3층에 있었다.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 공기는 건조하고 답답했다. 지은은 입술이 말라붙어 입을 열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새로 산 듯한 자주색 구두가 번쩍거렸다. 그녀가 선임한 변호사는 40대 남자로 맞춤 정장 소매 아래로 번쩍이는 커프스 버튼이 보였다. 한지은 씨,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밀어보냈다. 제 의뢰인은 이 주택이 오승재 씨의 결혼 전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혼수 가전 및 가구 또한 시어머니 오순자 씨가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영수증 증빙이 가능합니다. 한지은 씨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지난 7년 동안의 숙식비, 공과금, 생활 유지 비용을 공제하면 사실상 한지은 씨는 그에 상응하는 부양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 등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녀의 시선은 변호사 어깨 너머로
지은의 얼굴에 꽂혀 있었다. 내가 공정하게 말하마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 가식적인 부드러움이 고함보다 더 소름 끼쳤다. 지은아, 지난 7년 동안 내가 먹은 내 반찬, 내 아들 집에서 자고, 내 돈으로 단보일러 쓰고, 그거 다 돈 아니니? 내가 번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먹고 자고 쓴 거 빼면?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히려 우리한테 빚진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 옆에는 수현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로고가 박힌 컵을 든 손에는 새로 받은 네일아트 큐빅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언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수현이 커피를 홀짝이며 저녁 메뉴 고르듯 가볍게 말했다. 어차피 빈손으로 시집 왔잖아요. 빈손으로 나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지은의 옆에 앉은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20대 후반, 갓 자격증을 딴 듯해 보였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상대방 변호사의 말에 반박하려 입을 두어 번 벙긋거렸지만 문장을 맺지 못했다. 지은은 그를 한 번 쳐다보고 맞은편의 벽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변호사, 시어머니, 수현. 세 사람. 그녀는 볼펜을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영원.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 오른손 손가락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법원을 나서던 날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대비가 아니라 바늘처럼 얼굴을 찌르는 차갑고 촘촘한 겨울비였다. 지은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끌고 법원 정문 계단에 서 있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가방이었다. 바퀴 하나가 고장 낚을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바닥을 긁는 쇳소리가 났다. 가방 안에는 7년의 세월 중 남은 그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낡은 옷 몇 벌,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앨범 한 권,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겨준 낡은 봉투 하나.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와 차소리에 묻혀 흐릿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뒤통수에 박혔다. 진작 이랬어야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법원 입구 차양 밑에서 우산을 쓴 채 소리치고 있었다. 내 아들은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두고 봐라.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고장난 바퀴를 힘주어 끌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30초도 안 돼 옷이 흠뻑 젖었다.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빗물이 콧등을 타고 입술로 흘러내렸다. 짰다. 빗물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꺼내보니 액정이 빗물로 흥건했다. 손등으로 쓱 닦아내자 글자가 보였다. 카카오톡. 오승재. 미안하다. 잘 지내라. 7글자. 그리고 마침표. 그녀는 그 메시지를 10초 정도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충전단자 구멍으로 흘러들어갔고 화면이 잠시 번쩍였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대화방에 들어갔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 문장을 꾹 눌렀다. 채팅방 나가기 팝업창이 뜰 때까지. 나가기. 확인. 화면에서 조승재라는 세 글자가 영원히 사라졌다. 지하철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젖은 몸을 훑고 지나갔다. 터널 특유의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고장난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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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탁한 소리를 냈다. 노원구의 고시원은 회색빛 낡은 건물 6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지은이 가방을 짊어지고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팔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고장났는지 방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방은 고작 한 평 남짓이었다. 침대와 책상 사이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몸을 모로 세워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창문은 손바닥만 해서 열어봐야 보이는 것이라고는 앞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시커먼 배수관과 손톱만큼 잘린 하늘 조각뿐이었다. 벽지에는 이전 세입자가 무엇인가를 덕지덕지 붙였다 떼어낸 끈적한 테이프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냄새. 그것은 눅눅하게 젖은 벽지 냄새와 싸구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스며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다. 월세 35만 원. 지은은 좁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낡은 스프링이 날카로운 비명 같은 쇳소리를 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여행용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헌 옷가지들 사이에서 손끝에 종이의 질감이 닿았다. 그 봉투였다. 누런 서류 봉투. 모서리는 이미 누렇게 바랬고 끄트머리는 둥글게 말려 있었다. 봉투 입구는 풀칠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의 글씨가 있었다. 잉크는 색이 바랬지만 지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비뚤배뚤하고 투박한 배우지 못한 중년 여자의 글씨. 엄마의 글씨였다. 지은아, 엄마 가고 나면 이거 하나 남는다. 부디 잘 살아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피보험자 한명숙, 수익자 한지은. 15년 전에 가입했고 납입기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 보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엄마가 생전에 딱 한 번 너한테 남겨줄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스치듯 말했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은 이미 오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사골국 냄새와 반찬 그릇들에 파묻혀 있었고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조차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러다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입원부터 임종까지 고작 4개월이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병원에는 나쁜 균이 많다. 유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길 들락거리니? 몸조리나 해라. 그러고는 추석이 다가오자 또 말했다. 내가 가면 제사상은 누가 차리니? 저는 누가 붙이고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 엄마는 떠났다. 지은은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안치실의 차가운 냉동고 속으로 들어간 뒤였다. 그녀는 안치실의 육중한 스테인리스 문을 붙잡고 오열했다. 손바닥에 닿았던 금속의 냉기가 뼈까지 시리게 파고들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후로 지은은 이 봉투를 다시 열어보지 못했다. 가방 가장 깊은 곳, 헌 옷들 밑에 처박아둔 채 3년이라는 시간을 외면하며 살았다. 지금 그녀는 고시원 한 평짜리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보험 증권 위에 적힌 한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비췄다. 지은의 손가락 끝이 잉크가 번진 엄마의 글씨 위를 더듬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목구멍에서 억눌린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통곡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참아와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새어나오는 먹먹하고 끊어질 듯한 신음이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툭툭 떨어져 보험 증권의 비닐 커버 위로 굴러내렸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한 평짜리 방, 벽은 너무나 얇았다. 옆방 거주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웅얼웅얼 넘어왔고 복도의 센서 등은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창밖으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밤 공기를 찢으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한참 뒤 그녀는 얼굴을 쓱 닦았다. 증권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베개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보험회사 본사. 로비의 난방은 지나칠 정도로 빵빵해서 바깥의 영하 날씨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선 지은은 급격한 온도 차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매 끝이 달아빠진 카키색 코트를 입은 채 그녀는 손에 든 봉투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번호표를 뽑았다. 40분을 기다렸다. 한지은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뒤편의 여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화장이 곱게 먹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지은이 건넨 증권을 훑어보더니 전산망에 번호를 입력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모니터에 정보가 떴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한지은님, 이 보험은 피보험자 한명숙님께서 이미 3년 전에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도 접수가 되어 있네요. 사망일로부터 자동으로 청구기간이 시작됐는데 수익자인 따님께서 여태 청구를 안 하셨어요. 지은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보험금이 저희 회사 휴면 계좌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원금의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여직원이 모니터를 지은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 가득 숫자가 찍혀 있었다. 총 지급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천장 히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이 얼굴로 쏟아졌다. 로비 어디선가 누군가 기침을 했고 아이가 칭얼거렸으며 대기 호출벨이 딩동하고 울렸다.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다. 3억 2천만 원.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른손 검지 관절에 박인 굳은 살. 바짝 깎은 손톱.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던 사골 비린내가 배어있는 손 위 손 후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알람을 끄던 손 2555일 동안 팔을 썰던 손 얼음물 세례를 받고 뜨거운 냄비에 대고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 손. 그녀는 그 손으로 직원이 건넨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펜촉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하게 울렸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3개월 후 마포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 23층.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맑은 띵소리와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복도에는 폭신한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벽면은 고급스러운 옅은 회색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부동산 중개인이 앞장서 걸으며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렸다. 그가 2301호 앞에서 멈춰서서 지은에게 카드키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한지은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채광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거실에서 한강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지은은 카드키를 받아 들었다. 플라스틱 카드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도얼하게 카드를 댔다. 띠. 그녀가 난생 처음 설정한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도 되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었다. 새하얀 벽지, 밝은 톤의 원목 마루, 천장에는 아직 조명을 달지 않아 전선만 삐죽 나와 있었다. 하지만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주방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후 3시에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압도적인 햇살이었다. 햇살은 마룻바닥을 타고 흘러 벽을 기어오르며 공간 전체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은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미색 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몸에 딱 맞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또각, 텅 빈 마루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선명하게 되돌아왔다.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한강은 강이라기보다 도시의 허리를 감싸고 흐르는 거대한 은색 리본 같았다. 겨울 오후의 수면은 햇빛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반짝였다. 강 건너편 빌딩 숲은 엷은 안개 속에서 실루엣만 남긴 채 고요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유리창을 가만히 짚었다. 유리는 차가웠지만 그 너머의 햇살이 손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문득 경기도 시댁의 낡은 거실 창문이 떠올랐다. 남향이었지만 커튼은 1년 내내 굳게 닫혀 있었다. 커튼 걷으면 난방비 더 나온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억 속에서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뽑혀나간 가시자리가 욱신거리듯 찰나의 불쾌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뒤를 돌았다. 텅 빈 거실에는 오직 햇살과 그녀뿐이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은 베란다에서 찍은 것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전부였다. 설명글에는 단지 날짜만 적혀 있었다. 입주일. 그녀는 아무도 태그하지 않았다. 소문은 엉뚱한 곳에서 퍼져나갔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그녀의 동의를 얻어 마포구 신축 입주 사례라며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이 발단이었다. 글에는 실명이 가려져 있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진 속 그녀의 옆모습과 매수인 한지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승재의 대학 동창이 그걸 먼저 발견했다. 그 친구는 캡처 사진을 동창회 단톡방에 올렸다. 밤 11시 승재의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승재는 기사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지하에 위치해 눅눅한 냄새가 나고 테이블은 끈적거리는 그런 식당이었다. 그의 앞에는 3,500원짜리 비빔국수가 놓여 있었다. 면은 이미 불어 터져 떡이 되어 있었다. 이혼 후 아무도 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았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사골국은 저절로 끓여지는 게 아니었고
계란말이는 스스로 프라이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빨래는 저절로 개켜져서 옷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 고작 2달이 걸렸다. 휴대전화 진동. 그는 단톡방을 열었다. 캡처 사진. 한지은. 마포구 한강뷰. 내 집 마련 성공. 그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젓가락 끝에 매달려 있던 불어터진 국수 가닥이 툭 끊어져 그릇으로 떨어졌다. 그는 말없이 그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전송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지은은 새집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직 소파가 배달되지 않아 바닥에 앉은 채 이케아 가구 조립 설명서와 씨름하던 중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어머니. 저장된 이름을 바꾸지 않은 건 잊어버려서가 아니었다. 그 세 글자를 수정하는데 단 1초의 시간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함이나 욕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욕설보다 더 역겨운, 끈적하고 자기적인 부드러움이었다. 콧소리가 섞인 목구멍을 억지로 좁혀내는 가련한 노인의 목소리. 지은은 이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았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할 때 나오던 바로 그 톤이었다. 지은아, 어미다. 한 박자 쉬고 연극적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어미가 요즘 통 잠을 못 잔다. 너 혼자 나가서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 승재 그 녀석도 후회하고 있다. 매일 술 마시고 내 이름만 부르는구나. 에휴, 가족끼리 칼로 물베기지, 안 그러니?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응. 가족은 같이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텅 빈 거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창밖의 한강은 노을을 받아 붉은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다시 이 초간의 정적. 그리고 본론이 나왔다. 목소리가 더 은밀하게 낮아졌다.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공유하듯. 그리고 진말이다. 어차피 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낭비 아니니? 그 진명이를 승재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라도 우리 집안 재산으로.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지난 7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았다. 마치 타인의 삼류 드라마를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노을이 강물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떠들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점성이 높은 오물처럼 흘러나와 바닥을 기어다녔지만 지은의 마음속 어떤 틈새로도 스며들지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음절의 꼬리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나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억누르는 평온함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걸려온 대출 권유 전화를 30초 정도 듣다가 끊으려 할 때 나오는 이해에 바르지만 철저히 타인을 대하는 낯선 톤이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스피커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헙 하고 숨이 막히는 소리. 지은은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아직 살림살이가 갖춰지지 않아 썰렁했다. 인덕션 위에는 새로 산 양은 냄비 하나와 신라면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물을 올리고 면을 부셔 넣었다. 계란 2개를 톡 까서 넣었다. 흰자가 끓는 물속에서 구름처럼 풀어졌고 매콤한 수증기가 올라와 시야를 흐릿하게 했다. 라면이 다 익자 그녀는 냄비째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놓았다. 국그릇도 앞접시도 없었다. 아직 사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냄비 뚜껑을 접시 삼아 면을 건져 먹었다. 뜨거운 면발 때문에 입안이 얼얼했고 국물 한 방울이 손등에 튀었다. 매운 향이 코끝을 찔러 눈시울이 핑 돌았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누구의 밥그릇도 먼저 챙길 필요가 없는 식사는? 승재가 찾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호출벨이 30번 넘게 울렸다.
지은은 벽면에 부착된 월패드 화면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광각 렌즈 때문에 승재의 얼굴은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낯빛은 흑빛이었고 코트는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떡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호출 버튼을 눌러대며 무어라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지은은 음소거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그가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다. 한참 뒤 그는 포기한 듯 뒤로 물러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카카오톡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답장은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더니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다. 4시간. 지은은 월패드 화면을 끄지 않았다. 가끔 지나가다 힐끔거렸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만 보더니 두 번째 봤을 때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세 번째는 로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경비원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4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갔다. 월패드 화면 속에서 경비원이 무언가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승재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몇 발자국 걷더니 미련이 남은 듯 엘리베이터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경비원은 예에 바르지만 물러설 기색 없이 그를 문 밖으로 유도했다.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경비원이 나중에 취한 제스처나 표정으로 보아 마지막 경고는 아마 경찰 신고에 관한 것이었으리라. 승재는 떠났다. 화면 속에서 로비의 자동문이 닫혔고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23층 아래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까마득한 아래쪽에 짙은 새 코트를 입은 점 같은 형체가 서서 위쪽을 올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너무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잠깐 고개를 쳐들었다가 힘없이 돌아서는 실루엣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커튼을 쳤다. 스르륵. 커튼이 레일을 타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는 완벽한 마침표였다. 시어머니의 반격은 일주일 뒤에 시작되었다. 정면 승부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잘하고 평생 해왔던 방식. 바로 결혼 전이었다. 교회 구역 예배 모임에서 소문이 먼저 돌았다. 그 며느리 말이야. 결혼할 때부터 딴 주머니를 찾다지 뭐니. 7년 동안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시댁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였대.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버전은 더 악랄하게 업그레이드되었다. 글쎄, 밖에서 딴 놈이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다더라. 젊은 년이 몸가짐이 그게 뭐니. 시어머니의 연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손수건을 꼭 쥐고 가슴을 치는 신용을 하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갔다. 불효막심한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비련의 노모. 그 소문이 지은의 귀에 들어오는 경로는 구체적이었다. 전 직장 동료의 어머니가 하필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팀장님,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팀장님 험담을 하고 다니시나 봐요. 저희 엄마가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첨부된 파일은 예배 후 다과 시간에 누군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지은은 새로 산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그 파일을 재생했다. 미색 패브릭 소파는 비싸진 않았지만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울먹임과 기막힌 타이밍의 한숨이 섞인 목소리. 내가 친딸처럼 생각하고 걷어먹였는데 결과가 이렇네요. 글쎄 내 안방까지 몰래 들어와서 뒤지고. 그녀는 녹음 파일을 2번 들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끄고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하고 찾은 곳이었다.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책상 위에는 서울대 법대 졸업사진과 작은 선인장 화분이 놓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박 변호사는 지은이 가져온 증거들을 넘겨보았다. 녹음 파일,
7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 출력물, 통장 사진, 이혼 합의서 사본. 하지만 정식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지은은 엑셀로 정리한 표를 책상 위에 펼쳤다. 6페이지 분량이었다. 매달 이체된 금액, 시어머니가 가로챈 생활비, 그녀의 통장에 남은 잔고 39만 원, 그리고 결정적인 수현 전세금 3천만 원의 출처. 모든 돈의 흐름이 날짜별로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용 증명에 이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지은이 말했다. 수신이는 누구로 할까요? 시어머니 본인. 본인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분이 사시는 동네, 같은 통 반상회 회원들, 그리고 교회 구역 식구들 우편함에요. 전부 다요. 박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전부 다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안내문 형식이면 되겠죠. 복사본으로 보내주세요. 박 변호사는 3초간 침묵했다. 그러고는 다시 안경을 쓰고 펜을 들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알겠습니다. 3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그리고 첨부된 6페이지짜리 금융거래 내역서,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백지 위 검은 글씨로 명명백백하게 찍혀 있었다. 그 복사본들이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 그 좁은 골목길의 모든 우편함에 꽂혔다. 4일째 되는 날 오전, 시어머니가 승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공포와 수치심에 질린 짐승의 비명에 가까운 발악이었다.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만 쳐다봐. 내가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내가 가서 그년 좀 말려라. 이거 다 회수해 오라고 해. 승재가 지은에게 건 전화는 수신 차단 메시지에 가로막혀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다. 5일째, 시어머니는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지 않았다. 6일째도 마찬가지였다. 7일째 되는 날, 그녀는 교회에도 결석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나중에 교회를 옮겼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40분이나 가야 하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옆 동네 교회로. 반년 후, 출판사 대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와 긴 회의 테이블 위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은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영문계약서와 번역 샘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3개월 전 승진했다. 판권사업팀 팀장. 명함도 새로 팠다. 회사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조회수 신기록을 세운 대형 웹소설의 해외 판권 계약을 따냈다. 경쟁사 3곳이 달라붙었지만 결국 지은이 해냈다. 웹진 기자가 와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팀장님, 치열한 판권 시장에서 이토록 끈질기게 성과를 내시는 원동력이 뭔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기사가 나갔을 때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렸다. 짙은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회청색 서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는 쇄골까지 오도록 짧게 잘랐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스타일이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승재는 그 기사를 휴대전화로 보았다. 그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누워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방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 창문은 지면 위로 고작 30cm만 나와 있어서 밖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신발 밑창만 보였다. 방 안은 대낮에도 어두침침했고 벽 모서리에는 늘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기사 사진을 클릭했다.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던 여자. 소매 끝에 간장 얼룩을 묻히고 있던 여자.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독한 여자. 그리고 사진 속에 당당하고 빛나는 이 여자. 정말 같은 사람일까? 그는 인터넷 창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 냄비에는 며칠 전 끓인 김치찌개가 말라붙어 정체불명의 막이 껴 있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맨 밑에 깔린 컵라면 용기에서는 쉰내가 올라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라면 스프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인 반지하의 공기. 그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한지은.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번호 아래 회색 글씨로 작게 떠 있었다. 대화 상대 없음. 그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배회했다. 5초, 10초. 지문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망설이는 사이 화면에 희미한 습기가 찼다. 결국 그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엎어버렸다. 몸을 돌려 물방울이 맺힌 축축한 벽을 마주보고 누웠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운동화가 빠르게 지나갔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는 찰박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1년 뒤 겨울. 아파트 도어락이 경쾌하게 울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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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 해제. 현관문을 열자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며 그녀를 맞았다. 신발장 위에는 작은 수채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빗돌배뚤하게 그려진 나무 한 그루. 색감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투박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지난 주말 홍대 프리마켓에서 산 것이었다. 미대생이라는 청년이 털모자를 눌러쓰고 코를 훌쩍이며 15,000원을 불렀었다. 그녀는 깎지 않고 샀다. 그녀는 현관에서 털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다. 거실로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보일러가 설정해둔 온도에 맞춰 바닥을 데워놓고 있었다. 베란다의 화분은 제법 자라 있었다. 입주 첫날 샀던 그 작은 초록 식물은 이제 새 잎을 3장이나 틔웠다. 그녀는 황동색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다. 이것 역시 홍대에서 그림과 함께 산 것이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회사 후배였다. 팀장님, 이번 주 금요일 회식 장소요. 홍대 입구에 있는 그 설렁탕집 어떠세요? 거기 수육이 끝내준다던데. 오실 거죠? 지은은 설렁탕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입가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짧게 답장했다. 좋아. 냉장고를 열었다. 내부는 질서정연했다. 맨 윗칸에는 빨갛게 잘 익은 딸기 한 팩과 그녀가 즐겨 먹는 그릭 요거트가 있었다. 중간 칸에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소분된 반찬들. 누구의 입맛도 아닌 오로지 그녀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맨 아래 칸 와인 4개는 화이트 와인 한 병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꺼내고 얇은 크리스탈 잔을 집어들었다. 꼴꼴꼴. 투명한 잔에 담긴 연한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렸다. 와인 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겨울밤의 한강은 어둠에 잠겨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혹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수면 위로 길게 늘어지며 반짝였다. 강 건너편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빛의 체스판처럼 서 있었다. 노란 불빛, 하얀 불빛, 파르스름한 TV 불빛.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다. 어떤 집은 따뜻할 것이고 어떤 집은 예전에 그녀가 살던 곳처럼 차가울 것이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차가운 액체가 혀끝을 적셨다. 산뜻한 산미가 퍼지고 향긋한 과일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깔끔한 단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거실은 고요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도 없었다.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수고했어, 지은아. 그 목소리는 텅 빈 거실 공기 중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가 따뜻한 벽지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창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강 건너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 둘 커튼은 거쳐 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다. 와인 잔 속의 액체가 조명을 받아 호박석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이번 침묵은 따뜻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